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홍어 임권산 김주영. 수천 마리 밖에 떨어져 있다는 눈도 겨울이 되면 어김없이 우리 집을 찾아오는데 너그 아버지는 눈조차 멀어 장님이 된 지 오래된 모양이제. 장님이 안 됐으면 눈 뜨고 나갔던 자기 집을 아직까지 못 찾아낼까. 아버지는 오지 않았지만 삼내가 돌아왔다. 문덕문덕 삼내가 보고 싶어지는 날들이 이어질 때였다. 이웃집 남자가 읍내 술집에서 삼내를 보았다고 말했다. 여전히 삼내가 나의 먼 친척 누나라고 알고 있는 그는 어쩌다 그런 신세가 되었냐며 혀를 짰다. 나는 가슴이 뛰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내게서 그 소식을 듣고서는 아연실색했다. 그의 겨울 두 번째 눈이 내릴 때 나는 삼내의 걷절을 찾아 읍내로 나섰다. 나는 바위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그었다. 소담스럽게 살아나는 성냥불을 그녀의 얼굴에 가까이로 가져가 비춰보았다. 그녀의 얼굴을 적시고 있던 어둠의 예백들이 한 켜씩 지워져 나가면서 한껏 만개한 한 송이의 노란 양귀비꽃이 눈앞에 아련하게 떠올랐다. 삼내를 다시 만난 이후 그녀가 일하는 산술집 담벼락은 나의 차지가 되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하며 읍내로 나갔다. 삼내가 나타나면 겨울에 얼어 죽지 않으려 가지고 다니는 성냥불을 그어 그녀의 얼굴을 비춰보았다. 내 입에서는 처음으로 누나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왔고 그런 나를 타박하며 삼내는 그런 나를 타박하며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 이런 곳에 쬐끄만 것이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갈 때는 새로운 성냥 한 통을 안겨주곤 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고 난 뒤 느닷없이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더니 읍내로 가자고 했다. 나에게 앞장서라고 했다. 한 길에서 잔슬이 10개 깔려 있었고 한 길에는 잔슬이 10개 깔려 있었고 밤하늘엔 달이 떠 있었다. 성냥불도 켜지 않고 우리는 빠른 걸음으로 읍내를 향해 걸었다. 어머니의 걸음이 삼내가 일하는 선술집 앞에 이르렀을 때 내 걸음은 천근의 무게를 담기 시작했다. 미리 양해를 구해놓은 듯 어머니는 선술집 근처 한 오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처참한 심정으로 서 있는 나에게 삼내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다. 나도 가슴이 아프다카이. 그렇지만 어쩌겠노. 네가 떠나줘야 마실이 조용하고 서영이가 조용하고 나도 조용하게 가사를 처리해 나갈 기다. 내 말귀 알아듣겠지? 내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가운데 어머니는 얌양 속에서 20장 넘는 고액근을 헤아려냈다. 그리고 삼내 손을 가만히 끌어당겨 지폐를 쥐어주었다. 지폐를 건네받은 삼내는 어머니를 외면한 채 세잔한 심지를 태우고 있는 접시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처연한 독백. 어머니와 집으로 돌아가는 눈길은 희미하게 들이운 밤의 자락 아래로 하얗게 뻗어 있었다. 우리는 걸음을 재촉했다. 읍내길을 벗어나 먼 산자락 아래로 마을의 윤곽이 뿌옇게 바라보이는 지점에서 어머니는 밭은 기침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나에게 좀 쉬었다 가자고 말했다. 어머니는 두 손으로 저고리 앞숲을 틀어잡은 채 한 길가의 돌더미를 의지하고 앉았다. 갑자기 내 두 눈에 눈물이 핑 돌 때였다. 등 뒤에서 어머니의 처연한 독백이 들려왔다. 사실 네 생각으로 5분만 저리지 않았더라면 나도 삼내를 따라 떠나고 싶었대. 몸은 개천에 빠져 있는데 마음은 항상 구름같이 떠다녔지.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조선천지 안 가본 곳이 없다. 어머니가 삼내에게 준 돈은 삭전을 받을 때마다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모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아버지 있는 곳을 알기만 하면 달려갈 생각으로 그 돈을 모았다. 그 돈은 조선천지 어디든 아버지 있는 곳으로 달려가 한 달 포 정도는 지체할 어머니의 노잣돈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이 그간 어머니를 괴롭혔다. 그 돈 때문에 어머니는 미련을 버릴 수 없었고 밤마다 잠만 들면 꿈속에서 온 천지를 돌아다녀야 했어야 했다. 어머니는 꿈속에서조차 숨 쉴 수 없었던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상 두 다리가 저리다 못해 아프고 잇몸에도 피가 맺히고 뻐근했대. 그래서 어떤 때는 사정없이 피곤하지만 잠드는 게 싫어서 일부러 밤을 꼴딱 새우며 바느질에 매달리기도 했다.
그게 바로 그 몹쓸 돈을 모아가며 항상 미련을 두고 여망을 걸었기 때문에 겪은 마음고생이 아니겠나. 어머니는 홀가분하다고 했다. 그 돈을 버림으로써 헛된 욕망도 버리게 되었으며 가슴속에 원한을 품고 사는 여자의 멍에를 벗게 되었고, 삼내는 그 돈을 자기 팔자에 합당할 만치 유용하게 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울었다. 나는 돌더미로 가서 어머니와 등을 지고 앉아 눈 가장자리를 훔쳤다. 그런 나에게 어머니는 당신의 명주 목도리를 덮어주면서 얼른 가자고 했다. 겨울밤에 흔히 보이는 은하수도 없다고 말하며 점점 가까워지는 아버지의 흔적, 나는 여전히 떠난 삼내를 잊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기어코 삼내가 일하던 술집에 어머니 몰래 찾아가 그녀와 친했던 작부에게 삼내가 있을 만한 곳을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받은 주소 쪽지를 나만 아는 곳, 삼내가 훔친 물건들을 감춰놓던 곳 담는 구멍에 조용히 넣어두었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그녀를 찾아가리라 마음먹고 있었다. 그때쯤 어머니는 드디어 아버지의 흔적이 점점 가까워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어느 날 황혼무리 앞 찾아온 한 낯선 여자의 방문으로 시작되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그 여자는 등에 아기를 업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앞을 지나는 막차를 놓쳐버리고 추운 겨울밤 아이와 함께 난감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잠시 쉬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어머니는 흔쾌히 승낙했다. 결국 그녀는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하염없이 눈이 내렸고 마을로 들어오는 차는 모두 끊겼다. 결국 사흘째 되는 날 그녀는 읍내에 나가 차편을 알아보고 올 테니 잠시 아이를 맡아달라고 했다. 눈이 아무리 많이 왔어도 읍내까지 차가 끊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한 것은 어머니였다. 그것은 마을 아내들과의 대화마저 극도로 꺼리던 어머니가 이 낯선 예인에게는 유독 친절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아이는 칭얼거리거나 투정을 부리지 않고 얌전했으나 4시간이 지나도 웬일인지 예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풀방구리를 곁에 둔 생쥐처럼 집과 골목 밖 한 길을 수없이 떠나들며 초조해했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방 안에서 한 발짝도 나서지 않았다. 완전히 어두워지자 어머니가 등잔을 켰다. 나는 재봉틀을 향해 돌아앉은 채로 꼬부라진 어머니의 등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는 오지 않을 거라고. 단호한 한마디가 어머니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이 알라는 바로 네 동생이다. 그 여자가 아이의 허리에 매달아 두고 떠난 옆낭에는 아이가 태어난 날짜와 세영이란 내 이름과 학렬자를 따른 호영이라는 이름 그리고 약간의 돈이 들어있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아이였고 내 동생이었다. 아버지가 집을 떠난 지 6년째 나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들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는 느낌을 받았다. 어머니는 치욕스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호영이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매달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집을 떠난 지 6년째가 되는 아버지가 처음으로 우리들 곁으로 훨씬 가까이 다가와 있는 느낌이었다. 아버지의 기양과 어머니의 선택. 어느 날인가부터 어머니가 이상해졌다. 어머니는 느닷없이 집안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몇 년째 벽장 속에서 잠자고 있던 이불째를 꺼내 겉볼을 갈고 장독대의 온가지와 독들도 깨끗이 씻어 정돈했다. 심지어 안방의 벽지를 새로 발랐으며 사람들을 사 집 담장마저 손보았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들을 내내면서도 힘들어하기는커녕 얼굴에 홍조를 띄우는 것이었다. 느닷없이 나타난 내 배다른 동생과 어머니의 행동들을 나는 예감했다.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버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는 것이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물새 옷을 입었다. 그리고 정갈하게 씻어서 놓아둔 흰 고무신을 신었다. 그리고는 나를 앞세워 읍내로 향했다. 읍내에 도착한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홍어 한 마리를 산 것이었다. 저분이 너그 아버지다. 가서 인사 올리거라. 어머니는 성강장에서 내려 서고 있는 성객 중에 한 사람을 손짓으로 가리켰다. 머뭇거리고 있는 내게 어머니는 다시 한번 다그쳤다. 내 정수리를 쏟아듬는 아버지의 손길에 나는 왠지 눈뿌리가 시큰해졌다. 아버지의 보퉁이를 받아들고 집을 향해 걸었다. 내가 선머리에 서고 너댓발짝
뒤떨어져 아버지가 걸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다시 6발짝 뒤를 어머니가 따라왔다. 2월 하순인데도 민들레 씨앗 같은 눈송이가 내리고 있었다. 우리 셋의 발걸음 간격은 마을에 다다를 때까지 좁혀지지도 넓혀지지도 않았다. 잠이 깬 것은 이튿날 아침이었다. 아버지와 호영이는 아랫목에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가 듣고 자는 이불자리에는 아버지와 나란히 꼬부리고 누웠다가 빠져나간 어머니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있었다. 지난밤 정교한 의식이 치러졌을 그 이불 속에선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윽한 향기가 스며나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눈 쌓인 집안 어디에도 어머니는 없었다. 문 바깥을 보았으나 눈 위에는 집으로 들어온 발자국만 있을 뿐 나간 발자국은 없었다. 순간 내 뒤통수를 치는 것이 있었다. 나는 맨발인 채로 뒤뜰로 딸려갔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삼내의 당구멍 속을 휘졌다. 없었다. 삼내의 주소가 적힌 쪽지가 사라진 것이었다. 아버지가 돌아온 바로 그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삼내의 주소가 깜짝같이 사라진 것이었다.